안녕하세요. 화성 동탄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기구한 사연들이 있지만 저 역시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털어내고 이제는 진정 저를 올감했던 것에서 벗어나려고 이 글을 써보아요. 어려서부터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친정오빠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고 전 늘 오빠에게 양보해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공부를 잘했던 저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여자애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을 시켜주지 않았고 제가 모은 대학 등록금마저도 오빠가 가수를 한다며 이리저리 겉멋에 치여 있을 때 홍보 비용에 쓰라고 제 돈까지 쥐어줬던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늘 양보만 하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보다 시부모님들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고 이제야 친정에서 벗어나는가 싶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딸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우리 재환이가 윤희처럼 착하고 선녀 같은 짝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좋은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재한 씨한테 한참이나 모자라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잘해볼게요. 아니야. 모자란 게 어디 있니? 다 맞춰가는 거지. 난 윤희가 재한이한테 모자라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딸과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잘 지내보자. 섭섭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면서 지내자고. 네, 어머님. 어머님도 혹시 저에게 질책할 것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머님 마음에 들게끔 바로 고칠 테니까요. 아, 무슨 서론이 이리 길어? 우리 윤희한테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준다고 말하면 될 것을. 윤희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 우리 아들이 가끔 투박하고 멋은 없어도 네가 잘 조련해 주길 바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거든. 오늘 기분이 진짜 좋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다 생각 말고 그냥 아빠, 엄마라고 생각해. 우리 재환이 짝이면 우리 자식이나 다름없지. 우리 딸 윤희야, 잘 부탁한다. 아, 눈물이 나네요. 사실 너무 감사드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엇보다 이렇게 진심으로 절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 어쩜 너는 말도 그렇게 정감 가게 하니? 윤희야, 앞으로 우리 도란도란 잘 살아가 보자. 나도 시어머니가 처음이라 설레거든. 친정엄마에게도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던 터라 시부모님은 너무 좋았어요. 남들은 시댁이 불편하다, 시집살이를 한다 하지만 저에게만큼은 시댁이란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이었죠. 오히려 친정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시댁에서 받을 정도로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과 투닥투닥 할 때면 늘 제 편이 돼주는 시아버님과 어머님 덕분에 살면서 가장 많이 웃게 되는 하루하루였고 정말 딸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친정에서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오빠, 이번에 뭐 괜찮은 사업 아이템 하나 있다고 하는데 투자 좀 해. 너 모아놓은 돈 있는 거 다 알아. 내 대학 등록금까지 모아놓은 거 다 오빠 줘놓고 이제는 내가 모은 돈까지 달라고? 엄마 진짜 양심 없다. 오빠는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일을 버린다고 해? 알아서 구하라고 해. 그렇게 괜찮은 아이템이면 주변에서 투자해 주겠지. 말하는 것 봐라. 지 오빠한테 네가 드세니까 너네 오빠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시집갈 때까지 일해서 돈 모은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널 낳아주고 키워주고 입혀줬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돈 좀 내놓으라고. 결혼할 때 한 푼 안 내놓고 갔으면서 지금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거야? 어쩜 너는 욕심이 그렇게 그득그득하니? 드세가지고. 낳아주기만 하면 엄마야? 나 혼자 컸어. 엄마는 오빠만 바라봤고, 나 오빠 옷 물려 입으면서 학생 땐 아르바이트로 살았다고. 그랬는데 왜 오빠한테만 투자해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데? 시집도 다 내 힘으로 갔잖아. 더 이상은 못해. 오빠도 오빠 힘으로 제대로 된 것 좀 해보라고 해요. 늘 그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끌어주니 지금 그 나이 먹도록 의존적인 거 아냐.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어쩌겠냐? 내 딸 시집 보낸 집에 찾아가서 돈이라도 받아야 쓰겠다. 당장 앞장서. 시댁에서 널 그렇게 예뻐한다며? 그럼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그렇게 예쁜 며느리인데 돈 한 푼 아쉽겠니? 네가 안 주면 이렇게 할 거야. 엄마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정말 어이없게도 저희 시댁에 찾아가서 앞으로의 제가 시댁살이를 할 것이니 그것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고 저희 엄마 성질을 알기에 그런 모습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결국 어느 정도 모아놓았던 돈을 엄마에게 주었고 엄마는 그제야 딸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고 차라리 계모였다면 오히려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전 늘 친정에 돈 버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느낌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나도 엄마 딸이야.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 윤서방 볼 면목도 없어. 옛날엔 딸들이 집안 먹여 살렸어. 남자 큰일 하려면 딸들이 희생해야 맞는 거지. 나 원망 마라. 너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집에 시집 갔으니까 그것도 누구 덕이니? 내가 너 키워준 덕이지. 네가 어디 이런 집에 시집 갈 수나 있었어? 내 덕분인 거지. 전화 제깍 받아. 아주 엄마 전화라면 받지도 않아요. 기집애 가. 깍쟁이 같아가지고. 엄마 간다. 이 돈은 잘 쓸게. 제가 모은 돈을 털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돈은 없었어요. 그래도 여윳돈이라도 가지고 있고 싶었지만 엄마 등살에 못 이겨 내놓은 돈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기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저희 친정의 치부를 밝히기란 저 역시 너무 수치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눈치가 빨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하였어요. 대충 친정에 가면 엄마가 저에게 대하는 태도와 말투를 보고 남편은 조금 의아한 얼굴을 보이기도 하였거든요. 당신이지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다 내가 이해하니까 이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시부모님을 만났을까 싶어. 사실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사랑을 시부모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거든. 시부모님은 내가 정말 내 부모님이라고 여기면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도 자기 보면 늘 챙겨주고 싶다고 하쇼. 이게 다 마음이 통하나 봐. 당신이랑 엄마랑. 우리 가족 행복길만 걷자. 그리고 혹시라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도 나에겐 다 얘기해. 그래야 내가 널 도와주지. 혼자 끙끙 앓지 말란 말이야. 가족에게 한 번도 따뜻함을 느껴본 적 없던 터라 이런 마음들은 저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아 늘 고민이었는데
드디어 6년 만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제 기쁨은 말로 할 것 없고 시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6년 동안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단 한 번도 임신 이야기를 꺼낸 적조차 없는 시부모님이었거든요. 우리 윤이 정말 장하다. 그래도 네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늘 신경 써. 아이보다도 산모 건강이 우선이니. 딸이든 아들이든 그저 건강하게 낳는 게 최고야. 윤희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집에서 푹 쉬면서 대교에 전념하거라.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할 건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진작 임신 소식을 들려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힘들게 가진 만큼 더 건강에 힘쓰고 아이 꼭 순산하도록 할게요. 아이도 아이지만 윤희야, 네가 더 소중해 우리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찌약이거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 돼. 힘들게 가진 아이지만 제 몸을 더 많이 신경 써주시는 시부모님에게 정말 감동하였어요. 그리고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임신을 하니 딸이든 아들이든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내 부모님은 왜 그러셨나 오히려 원망이 들 때가 많았어요. 난 우리 아이에게 절대 그런 감정을 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또다시 돈 얘기를 하러 저를 찾아온 엄마 때문에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엄마는 돈을 요구하면서도 정말 뻔뻔했거든요. 네 오빠 사업 그거 알지? 어려워졌다더라. 이럴 때 형제 좋다는 게 뭐니? 네가 가진 것 좀 다시 내놔야겠어. 엄마, 나 임신했어. 그리고 결혼하고 일도 쉰 거 알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오빠한테 돈을 해주냔 말이야. 아니 윤서방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네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너네 시댁도 잘 살잖아. 용돈 좀 해봐. 내가 널 그러라고 시집 보낸 거지. 이 정도도 안 할 거면 널 시집 보냈겠어? 내 옆에 붙여놓고 일이나 시켰지. 1억 정도만 있으면 돼. 1억이 누구네 집 애 이름이냐고. 지금 경제관리고 뭐고 다 윤서방이 하니까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말아요. 나 돈 한 푼 없으니. 저 독한 기집애? 니네 오빠가 죽어도 좋아? 니네 오빠 지금 어려워서 죽는다마다 하는 마당이야. 네가 동생으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 이번만 봐줘라. 오빠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일어설 수 있어. 수익금도 나올 거야. 너한테 무턱대고 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수익금은 너에게 줄 거고 절대 그냥 달라는 거 아니니까 엄마 좀 믿어봐. 글쎄 엄마, 투자금이고 뭐고 없다니까? 오빠 사정이야 딱하지만 진짜 없어서 그래요. 이번엔 못 도와줄 것 같아 엄마. 어쩜 넌 너밖에 모르니? 니네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 혼자 그렇게 잘난 것처럼 살아봐. 이 모질고 독한 거사.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도 제가 거절하자 엄마는 저에게 욕을 퍼부으며 자리를 뜨셨고 임신했다고 하는 딸은 안중에도 없는 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친오빠는 죽는다 마다하며 저에게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지? 나 이제 돈 날 구멍도 없고 그냥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리면 그만이야. 네가 우리 엄마 아빠 잘 부탁한다.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이것밖에 없네. 하나뿐인 동생이 죽는다는 오빠 나 몰라라 한다는데 뭐. 오빠, 진짜 정신 차려. 그놈의 사업 이제 접을 때도 되지 않았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거기에 목숨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접고 내 인생도 접겠다는 거 아니야. 됐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오빠의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차마 남편에겐 얘기하기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일 것 같고 이런 짐까지 지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죽는다는 오빠가 무서워 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렸어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받은 돈 1억을 오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사실 결혼했을 때 시부모님이 제 명의로 해주신 집이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기란 쉽더라고요. 그리고 오빠에게 제발 꼭 성공하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걱정 마. 내가 누구냐? 어쨌든 이번에도 동생 덕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어. 오빠가 수익 나면 무조건 챙겨줄게. 그래. 이번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 수익금 건질 수 있다니까. 나중에 오빠한테 고맙다고 절이나 하지 마라. 네 오빠는 우리 집을 일으킬 장손 중에 대단한 장손이니까 아마 이렇게 집이 일어나면 너네 시댁보다 더한 부자가 될걸? 너 아주 좋은 투자하는 줄 알아. 남들은 못해서 한달인 거 네가 형제니까 끼워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앉은 자리에서 돈 벌 생각만 해. 꼭 돌려줘야 할 돈이야 이건. 나 윤서방 알면 진짜 면목 없거든. 그러니까 형편 피는 대로 줘야 돼. 알겠지 오빠? 알겠다니까. 내가 설마 동생 돈을 띄어먹냐? 나 그 정도로 파렴치하지 않아. 그 돈의 수익까지 따따블로 얹어줄게. 아, 못 믿겠으면 각서 쓰고 공증 받아. 내가 그 정도도 신뢰가 없냐? 진짜 무조건 수익 나게 해줄 거니까 기대하라고. 그래, 차라리 공증을 쓰자. 나 이 돈 윤서방 몰래 해주는 돈이야. 진짜 꼭 갚아야 돼. 수익도 아니고 그냥 원금이라도 꼭 갚아야 돼. 아유, 알겠다니까. 얘가 왜 이렇게 진절머리 나게 그래? 너 그깟 돈 해주면서 니네 오빠 자존심을 뭉개야겠어? 오히려 저에게 좋은 기회를 가졌다며 말하는 엄마였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3달 뒤 오빠가 폭삭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1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물론 엄청난 수익률을 바라진 않았고 그저 본전이라도 돌려주기만을 바랬어요. 오빠가 폭삭 망했다는 소식과 저에게 꺼간 돈까지 나 몰라라는 엄마와 오빠 때문에 충격을 받아 전 유산을 하고 말았고 남편과 시부모님들은 제 유산 소식에 몹시도 슬퍼하셨어요. 중기 유산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나 다름없었고 전 몸과 마음이 정말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슬퍼할 때 정작 친정엄마는 옆에 없더라고요. 괜찮아. 난 자기만 있으면 돼. 우리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뭐. 자기 몸조리 잘하고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아기 만날 날을 고대해 보자. 지금은 자기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슬픈데 자기는 얼마나 슬플 거야. 가늠이 안 된다. 그래, 윤희야. 우린 괜찮으니까 부디 너 몸 관리에나 신경 써. 이게 아기를 낳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엄마가 미역국은 다 끓여줄게. 아기 낳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정말 몸조리 잘해야 해. 알겠지? 얼마나 좋은 날이 오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지켜냈어야 했는데 저 때문이에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면목 없어요.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 말어. 애야 또 가지면 되는 거고 넌 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말아라. 그래. 당신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일단 당신의 몸과 마음 추스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무 생각하지 마. 정말 슬프지만 저를 위해 애써 용기를 주시는 시부모님과 남편이었고, 그와 반면에 엄마는 제 유산 소식을 들어도 그저 제 탓을 하며 차갑게 얘기하였어요. 엄마의 그런 태도에 절망적이고 정말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굴 탓해? 네가 간수를 못한 걸. 아니 남들은 잘만 낳는다던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옛날엔 농사일 하면서도 9남매씩 낳았어. 꼴랑 첫째 낳으면서 진짜 유난은 유난대로 다 떨어대는구나. 하여튼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엄마, 진짜 너무한다.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오빠 망했다는 소식이랑 그동안 나 돈 때문에 괴롭힌 거 스트레스까지 이게 다 엄마랑 오빠 때문인 거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 몸을 탓해? 차라리 엄마가 계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얼씨구? 개무였어 봐라. 진작 너 같은 거 갖다 버렸지? 너같이 드쓴 애가 있으니 우리 아들이 안 풀리는 거 아니야? 말은 바로 해야지. 그리고 얼마나 애가 드세면 애가 붙어있질 않니? 임신도 간신히 됐구먼. 다 그게 네가 독해서다. 누구 탓하고 원망 마라. 엄마는 진짜 계모야. 아니,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됐어. 엄마한테 난 자식도 아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친정 엄마에겐 더 이상 일말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전 엄마에게 이제 아이의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제가 추슬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꺼준 1억을 당장 달라고 하자 엄마와 오빠는 배째라는 시기였고 전 남편 몰래 집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몸이 이 지경인데도 어떻게든 집 대출값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회사에 취직을 하여 콜센터 업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겐 몸이 많이 지쳐 나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집에서 쉬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가 싶다. 그것도 새벽까지 일하는 건데. 아무리 전화 업무지만 힘들어. 아니야, 나 진짜 좀 다른 일 하면서 있고 싶어.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그만둘 테니 허락해줘. 언제든 힘들면 그만두는 거야. 그냥 한 달 정도만 하고 다시 집에서 쉬던지 해. 몸도 몸이 아닌데 모르겠다 정말. 그렇게 허락을 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절대 이 집 대출에 대해 남편은 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뜩이나 염치 없는데 이렇게까지 염치 없고 싶진 않았거든요. 오빠와 엄마에게 원망을 해봤지만 오빠조차도 사업의 실패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마냥 그 집을 원망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몸도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교대 근무를 하며 일을 했어요. 밤에 일을 해야 돈을 더 많이 주었기에 오히려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게 됐고 남편에겐 잠이 안 와서 한다고 하며 겨우겨우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리운전 회사 일을 하고 새벽 2시에 집에 갔더니 저희 엄마가 와 계셨고 그런 엄마를 남편이 사정없이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전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던 터라 너무 놀랐고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당신같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어쩌다가. 충격받아 저희 엄마를 패대기 친 남편의 뺨을 올리려던 순간 남편의 이야기에 상상도 못한 대반전이 펼쳐졌습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딸 자식을
그렇게 사지로 내몰고 뻔뻔하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그걸 몰랐을 것 같아? 당신이 윤희한테 했던 행동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그럼에도 윤희를 낳아주신 분이니 참았어. 알아? 아니, 자네가 지금 뭘 오해하나 본데? 어떻게 자네 장모인 날 패대기 칠 수가 있나? 아이고, 윤희야. 엄마 허리 부러진다. 가증 떨지 마. 형님 사업이 잘 돼서 윤희한테 수익금을 준다고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 돈을 해가더니 사업이 쫄딱 망했다며 배째라하고 유산한 딸 대리운전 회사까지 다니게 하면서 그렇게 고생시키니까 좋아?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내 탓인가? 얘 오빠도 그 일 한번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된 거고 윤희도 지 오빠 생각해서 해준 걸 가지고 왜 자네가 난리야? 그게 날 패대기 칠 이유라도 된다는 건가? 진짜 너무하네요. 형님 회사 대박난 거 다 알아요. 내가 업계에서 일하면서 그걸 모를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가족 생각해서 1억이라는 거금을 해줬으면 수익은 안 내주더라도 돈은 갚았어야지.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나 몰라라 해? 윤희는 지금 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대출값 갚고 있다고. 내가 윤희한테 오늘 일 그만두라고 하려고 했어. 그동안엔 정신적으로 오히려 생각할 게 많다고 하니 나가서 일이라도 하면서 바빠봐라 했지만 도저히 못 보겠어서 그만두라고 하려던 찰나에 당신이 온 거야. 근데 온 이유가 윤희한테 또 돈 얘기를 하러 와? 진짜 양심 없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래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오빠네 회사가 대박 났다니. 그리고 자기는 이 모든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남편은 모든 내막을 알고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빠와 엄마가 찾아와서 돈을 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는 것을 우연히 현관밖에서 듣게 됐고, 그로 인해 제가 집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까지 알게 됐었죠.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만큼은 수치스러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끝까지 모른 척 했었고, 제가 오빠의 사업이 망해서 유산을 한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런 얘기가 없자 본인 또한 이 일을 덮으려 했는데, 그날 엄마는 남편과 저에게 얘기도 없이 저희 집에 와 계셨고, 남편이 어쩐 일로 오셨냐고 묻자 아무렇지 않게 돈 얘기를 하러 왔다는 그 말에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땐 잘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고꾸라졌단 말이야. 딱 5천이면 되네. 그래 뭐 이왕 자네가 알았다고 하니 5천만 해줘. 자네 그 정도 능력은 있잖아. 그리고 넌 왜 윤서방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야? 돈 얘기를 하려면 윤서방한테 하는 게 낫지. 진짜 뻔뻔하다. 수익이 났으면서도 내 돈은 안 갚고 지금 나 유산시키고 유산한 딸 사지로 내몬 거 아니야? 그래놓고 다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나한테 돈을 또 끌어와? 아니 나한테 꿔가는 돈은 그냥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갚아도 되지 않는 돈 말이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엄마가 이래? 내가 엄마 딸이긴 한 거야? 난 엄마 때문에 아기를 잃었어.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잃은 거 가지고 뭘 그리 대수야? 난 네 그 뱃속 아기보다 우리 아들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담보대출 좀 더 받아서 우리 아들 좀 도와줘라. 솔직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때 보니까 좀만 더 하면 완전한 대성공을 거둘 거란 말이야. 지금 잠깐 자금이 또 부족해서 살짝 꺾였어.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도 오빠 좀 도와줘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어떻게 딸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못 참겠다. 정말 끔찍해. 남편은 본인의 말이 끝나자 엄마를 질질 끌고 대문 밖에 쫓아냈어요. 그리고 울고불고 하는 저를 꼭 안아 주었답니다. 오빠는 회사가 망하지 않았고 저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다는 반전이 있었지만 이 계기로 친정의 모든 사람들과 연을 끊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먼저 떠나보낸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친정오빠와 엄마에게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회사 자금 사정이 다시 빡빡해진 오빠였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좀만 더 투자하면 고지가 코앞인데 너 진짜 이래야겠어? 내가 이 돈을 안 챙겨준 게 아니라니까. 곧 줄 거야. 근데 좀 기다려 달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망했다고 한 건 네가 혹시라도 기대할까 봐 그렇게 말했던 거라고. 웃기지 마. 날 진정 생각했다면 이래선 안 됐지. 뻔히 어떻게 돈 마련했는지 알면서 망했다고 거짓말치고 그럼 내가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할 걸 아니까 그런 거잖아. 뱃속에 네 조카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러고 싶었니? 내가 동생이긴 했어? 내가 잘 돼야 네가 잘 되는 거 몰라? 솔직히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뱃속 아기 타령을 해? 내가 더 소중하지. 그래, 그 엄마의 그 아들 맞지. 난 너희 모자 용서 안 해. 그리고 이젠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어차피 엄마도 내가 자식이 아니라 돈줄이었으니 그거 말곤 아쉬울 게 없겠지. 엄마한텐 너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꺼준 돈 다 돌려받을 거니 그리 알아. 친정오빠에게 돈을 해줬을 때 변호사 공증을 받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빠가 쓴 각서를 제출했고 임신 12주가 지났기 때문에 자연유산이 아닌 산모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의사 선생님에 따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는 진단서를 써주었어요. 그것을 토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이어져 갔어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정말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전 친정을 상대로 위자료와 투자 비용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회사의 자금난과 더불어 소송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쓰느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엎어졌고 그로 인해 조금 잘 되고 있던 회사마저도 고꾸라졌어요.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모든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평생을 희생한 대가를 따져물어 다 받아내고 싶었지만 정말 이것 또한 못할 짓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 오빠를 아주 사지로 몰아넣는 나쁜 것. 너 어디 너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봐. 애가 들어서나. 네가 못됐으니 애도 늦게 들어선 거고 그마저도 잃은 거야. 다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라. 너 같은 건 딸로 두지 않을 거야. 아줌마, 저야말로 다신 안 봐요. 그리고 누가 아쉬운지 보자고.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어. 당신한테 사과받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고 이제 그냥 보지 않고 싶은 마음뿐이야.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랑 천년만년 행복해 보세요. 저 독한 기집애. 네가 그렇게 드세니까 니네 오빠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지가 누구 덕에 태어났는데 저렇게 못돼 처먹어? 그것이 친정엄마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소송이 끝나고 돈거래가 끝남과 동시에 아예 안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잊고 살았던 친정오빠에게 엄마의 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참을 고민 끝에 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얘기를 듣기론 엄마는 가난 말기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끝끝내 저에 대한 아무런 미안함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고, 친정오빠는 예전에 봤던 모습이 아닌 굉장히 늙고 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고작 40대인데도 불구하고 60대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와의 소송이 끝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훤히 보이는 모습이었고, 막상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너랑 그렇게 되고 뭐 사업이 잘 될 일이 있냐? 다 말아먹고 엄만 안 걸리고 난리였어. 벌 받은 거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장례식에 와줘서 고맙다. 사실 엄마 장례식도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제야 반성하는 나도 참 웃기지? 우리가 너한테 못할 짓 진짜 많이 했지. 그게 그땐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정말 지나고 보니 다 우리가 받는 벌이었지 뭐야. 그러게, 지금 오빠 꼴 진짜 말도 못하다. 열심히 살아. 일 저일 따지지 말고 그저 성실하게. 그런 빛을 맞는 순간이 올 거야. 그동안 미안했다. 너 만나면 꼭 사과는 하고 싶었어. 엄마 때문에 너한테 사과도 못했고 어려서부터 엄마 등살에 나도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너한테 미안한 게 진짜 많았어. 네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도 알고 뭐 용서를 바래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진짜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래도 네 얼굴이 참 좋아 보여서 보기는 좋네. 앞으로도 잘 지내라. 오빠도 잘 지내.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어떻게 내가 오빠랑 엄마를 용서하겠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 다신 보지 말자. 내가 미안하다. 다 내가 무능력해서 엄마도 그렇게 변한 거지. 엄마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널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저에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오빠였지만 괜찮다는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셨음에도 엄마와의 추억이 하나도 없던지라 정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제 자신이 싫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희 시부모님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위로해주고 조문을 해주셨어요. 전 제가 정말 박복한 줄 알았는데 이런 시부모님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보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없이 조문을 잘 마치고 집에 와 덩그러니 누워있는데 그때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원망의 눈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허망하게 갈 거면 나에게 왜 그랬나 하는 마음이 물밀듯 올라왔어요. 제 눈물을 보고 남편은 더욱더 저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전 어느새 예쁜 아이도 낳았고 여전히 시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친정엄마의 장례식 이후로 오빠와는 만난 적이 없지만 친정 고모님의 말씀으로는 일용직 일을 하며 그래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을 쓰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나고 참 많이 울었네요. 원망이 많이 들고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오빠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편안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쓰면서 한동안 묵혀있던 제 채증을 내려보내는 것 같아 후련합니다. 이젠 정말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부터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더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국 땅이 좁다고 하지만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남편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와 똑 닮은 잘생긴 아들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게 해줄 만큼 현재의 남편은 저를 아껴주고 많은 사랑을 줬어요. 지금의 행복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아픔을 이겨내 왔었는데 또다시 제 앞에 불행이 나타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죠. 제 사연의 시작은 10년 전에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 사람은 저만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겉으론 제가 전부인 척 하더니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단 하루도 사는 것도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당시 변명하기를 같은 건물에서 서로 인사 정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친해지다 보니 몇 번 점심 식사를 같이 했던 적이 전부라면서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오해라고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둘이 식사하는 장면이 아니었는데 전 남편은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었는지 전부 다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전 남편은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었는데 1층에 있던 약국에 들러 두통약을 자주 사다 먹었었죠. 전 남편 말대로 서로 얼굴을 자주 마주하다 보면 호감도가 상승하겠지만 저와 이미 결혼을 한 사이인데 남편은 학원 강사라서 그런지 남들보다 언변 능력이 상당히 좋았었죠. 약사인 그 여자 역시 전 남편의 화려한 입담에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몇 번 식사하는 사이였다가 나중에는 저 몰래 호텔에까지 가게 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친구가 보낸 사진 한 장이었어요. 가족들끼리 동해바다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전 남편과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아 다시 확인을 해보니 다른 여자와 호텔 카운터에 서 있는 걸 발견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보낸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남편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옆에 서 있는 여자는 같은 건물에 있던 약사인 여자였던 거죠. 서로 손깍지를 끼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던 사진 한 장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 사람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는 질문을 던지자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친구와 술 한잔 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친구랑 술 한잔 했다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당신 친구라는 말이네? 술 한잔 하려고 강원도에 있는 호텔에 다녀온 거야? 그리고 왜 입에서 술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1층에 있는 약사 여자랑 강원도에까지 가서 바람을 피워?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놀랐나 봐. 무슨 변명을 할지 생각하지 마. 사진 확대해보면 둘이서 손깍지 끼고 있는 거 다 보이니까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지 그래?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설명해줄게.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실은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1층에 있던 약사 여자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 나도 당신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여자 또한 남자가 있었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당신과 결혼을 하고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해서 평소처럼 약국에 들렸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건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어느 정도 서로 얼굴을 알고 있던 사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연애를 하던 남자와 헤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술 한 잔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힘들면 찾아오라는 말을 했었어. 그 여자도 내가 학원 강사인 건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 진행이 됐어. 이혼을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당신도 정말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지금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나도 요즘 많은 고민을 했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이혼을 하고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도 의미 없지는 않았어.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사람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내 전부야.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솔직히 오늘도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당신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돌아온 것뿐이야. 그런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됐고, 당신과 나는 한 지붕 아래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됐으니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가 덜 아프지 않겠어? 그동안 나랑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당신도 앞으로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조만간 서류 준비해서 좋게 끝내자.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그 사람은 저와의 모든 감정을 이미 정리를 했는지 현관문을 나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상간녀에게 달려갔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신혼집에 혼자 남겨져 있던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집안 곳곳에 그 사람과 했던 많은 추억들이 담겨있는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는데,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모두 지워버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잠깐의 불장난일 거라고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겼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뒤늦게서야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이 알게 되면서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사람의 학원에까지 찾아가 전부 다 뒤집어 놓을 만큼 분노를 표출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1층에 있던 약사와 바람 피웠다는 게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면서부터 수강생들은 전부 떠나게 되었고, 약국도 파리만 날릴 정도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서둘러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사는 게 좋겠다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상간녀가 제가 일하는 꽃가게에 찾아왔어요.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힘들게 감정을 추스르면서 상간녀에게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꽃집을 두리번거리면서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혹시 시부모님께서 무슨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꽃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좋은 거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많고 많은 꽃집 중에서 왜 여기로 온 거죠? 저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위자료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쪽한테 위자료 던져주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었지만 그쪽이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놔서 약국에까지 지장이 생겼거든요. 외지인들 외엔 동네 사람들은 아예 찾지도 않으니 이 손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냥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제가 본 피해에 대해 역으로 소송 진행을 하려고요.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지금 피해를 봤는데 어디서 큰 소리예요? 당장 안 나가면 영업 방해죄까지 추가로 얹어줄 테니까 그만 나가 주시죠. 시부모님께서 처음엔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다가 이거 보시고 단번에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그쪽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상간녀는 제 얼굴에 서류를 던져 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상간녀 앞에서 줍고 싶지 않아 고압 호수에 물을 틀어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쏴버렸습니다. 온몸이 젖어버린 상태로 비명을 지른 상간녀는 그대로 도망을 쳤지만 제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흥분한 상태로 도망간 상간녀를 바라본 뒤 다시 꽃집으로 들어왔는데 바닥에 보이는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고 몸을 굽혀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서 확인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 안에는 상간녀가 임신을 했는지 초음파 사진과 산부인과 처방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들어 있었죠. 그날 저는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와 이혼도 하기 전에 벌써 다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어머님, 저예요. 어떻게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세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무조건 제 편에 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임신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제가 받은 상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냐고요. 어떻게 그 여자를 받아주실 수가 있으세요? 나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지. 그런데 너희들 어차피 이혼하면 결국 내 아들도 앞으로 살 길 찾아야 될 테고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임신까지 했다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네가 받은 상처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잖니.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과 정리 끝나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인생이 원래 이런 거 아니겠니? 오늘 저녁에 새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음식하느라 정신없거든. 우리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전화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먼저 끊는다. 결국 임신했다는 한마디에 전 시모는 상간녀를 받아주었고 저와 오래 알고 지냈던 시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이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더는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녀와 그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을 끝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내었고 제 인생에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랐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 이겨내고 또 다른 시작과 함께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기억은 잊어버리게 되었죠. 저희 꽃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현 남편은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악연이 시작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교사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에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집안 리모델링이 늦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았는지 시모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모임을 시댁이 아닌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게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셨죠. 다음날 일찍 저희 집으로 오셔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시겠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 모이게 될 모임을 저희 집으로 모이게 되었고 시모와 저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 주시고 항상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조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저와 시모의 사이는 상당히 좋았어요. 시댁 집안의 막내인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말에 가족 전체가 들떠 있었고 저도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밤을 꼴딱 새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모는 연세가 있으셔서 도와주시다가 많이 피곤하셨는지 먼저 들어가셨고 늦은 저녁에 도착한 신우도 아이들을 재운 뒤 모자란 일손을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음식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인 만큼 시간도 어찌나 빠르게 흘러가던지 어느새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저희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거실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자 바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동생이 인사를 하면서 들어옴과 동시에 예비동서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예비동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등을 돌려 급하게 주방으로 몸을 숨겼어요.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주고받느라 제 얼굴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지 분위기는 상당히 들떠 있었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일단 식사부터 하자면서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차마 앞을 볼 수 없었던 저는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서로 인사를 나눴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예비동서에게 인사를 건넸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제 얼굴을 보게 된 예비동서는 상당히 놀랐는지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어색한 기류가 주방에 맴돌자 눈치가 빠르신 시모는 둘이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셨고 예비동서는 처음에는 아는 분인 줄 알고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착각했다면서 급하게 화제를 전환시켰어요. 저는 그때부터 묵묵히 그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시동생에게 접근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10년 전에 저와 전 남편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던 상간녀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전부 다 떠올라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게. 아까부터 안색이 좋지 않은데 어제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음식 만드느라 잠 한숨 못 자서 그런 거 같은데 잠깐 들어가서 쉬든지 해라. 머리가 많이 아프니? 계속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있잖아. 계속 앉아있지 말고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비 형님,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저 온다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거예요? 교섭 씨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사거든요. 두뇌에 좋은 약 좀 드릴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이제 곧 막내 며느리가 될 텐데 앞으로 제가 챙겨드려야죠.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관절에 좋은 약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좋지. 그렇잖아도 내가 요즘 계단만 올라가면 무릎이 계속 시큰거리더라고. 괜찮은 약 좀 있으면 가져다 주면 고맙지. 다음엔 우리 집에서 모이도록 하자고. 아무래도 잠깐 들어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무리를 했는지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잠시만 쉬다 나올게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숨까지 차오를 정도로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상간녀가 예비 동서로 들어온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이미 시댁 식구들은 예비 동서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간녀가 노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제가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자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걸어와 두통약이라면서 저에게 건네주길래 상간녀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는 분명 10년 전에 내 인생 망치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도련님이 네가 한번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니? 그리고 애까지 가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 행복이 무너지는 꼴은 볼 수 없으니까 좋게 말할 때 도련님과의 관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1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적당히 하고 마무리해. 알겠어? 형님이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두통약을 달고 살았던 거 알죠? 날이 가면 갈수록 두통이 점점 심해지다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머릿속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악성 종양으로 판정돼서 결국 치료를 받는 도중에 제가 만삭일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시부모님께서 난리를 치셨고 자기 아들 살려내라고 저를 며느리 취급도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식만 했었지 혼인신고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몸이었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시부모님께서는 그 사람 보험금과 저희가 동거하던 집과 재산을 몽땅 정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부모님께서는 아이 때문에 인생 망칠 일 있냐면서 출산하자마자 고아원에 보내는 걸 원하셨어요. 이미 뱃속에서
상당히 크게 자랐었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님 말대로 그 사람의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결정하게 된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저도 살기 위해 선택한 거니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렇게 과거의 모든 일들을 청산한 뒤 새 인생을 살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해 다시 약국을 차렸고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교섭 씨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법적으로도 깨끗하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교섭 씨에게는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닌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형님도 저와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우리 새 출발해요. 저로 인해 득이 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벌써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만큼 저도 많이 성숙해졌고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저희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방금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두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 많이 성숙해졌고 정신 차렸으니까 좋은 관계로 풀어가자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떡해요? 전 시부모님들도 등지고 사라져 버렸는데 저 혼자 희생하면서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형님 인생을 구해준 거고 저는 희생양이었던 것 뿐이라고요. 원래 이 모든 게 형님이 감당해야 되는 건데 제가 대신 감수했으니 이번에는 제발 그만 눈 감아주시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형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을 동서로 받아준 적이 없으니까 그만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쪽 지금 우리 도련님 상대로 사기치는 거라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자 시모가 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대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셨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걱정돼서 몇 마디 나눴었다며 시모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주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뒤이어 남편이 다시 들어왔고 저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데리고 창고로 올라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 짐 좀 빼달라고 부탁했어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10년 전의 물건이 생각나 과거의 서류 봉투를 찾기 위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창고를 뒤집어 엎자 구석 모서리에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과거의 상간녀가 제 얼굴을 향해 던졌던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법적으로 사용하게 될지 몰라 가지고 있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보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제가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가자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저를 뒤따라 왔어요. 제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온 가족 밥상에다 서류 봉투를 올려 놓았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오늘따라 이상하다면서 서류 봉투를 들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시기 위해 손을 넣어 꺼내는 순간 화들짝 놀라 식탁 위로 던져 버리셨어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건 10년 전에 상간녀가
전 남편과 산부인과에 다녀왔던 처방전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상간녀는 과거에 제 얼굴에 던졌던 자료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지 사색이 든 얼굴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상간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화를 냈고 시동생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10년 전의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 앞에서 좀 전에 상간녀와 방에서 나눴던 대화를 전부 다 얘기해 줬어요. 시모는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드셨습니다. 너같이 쓰레기 같은 여자가 우리 막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고아원에 버렸다고? 우리 며느리가 밤새워서 고생하면서 음식 만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낼 수 없지. 당장 경찰서로 같이 가야 되겠다. 우리 집안 상대로 감히 사기칠 생각을 해?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쪽날 뻔 했잖아. 어머님, 잠깐만 이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저는 절대 사기칠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저 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교섭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새 삶을 살고 싶으면 네가 버린 아이나 다시 데려와서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 엄마 없이 살아간 그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걔가 무슨 잘못이야? 네가 생각 없이 즐기고 저지른 행동에 대한 결과인 거잖아. 상간녀는 끝까지 시동생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충격적인 과거를 전부 다 듣게 된 시동생은 상간녀를 뿌리쳤고 시모는 상간녀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상간녀를 다시 내쳤고 이번에는 제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과거야 이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아픔을 줬던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상간녀를 강하게 내쳐버리자 본인도 화가 났는지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는 한마디 남겨둔 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걸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저희 가족 모두 현재 최대한 조심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돌발 행동을 저지를 게 뻔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걸리게 된다면 그땐 뼈도 못 추리게 만들려고요. 질긴 악연 제발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끝도 없는 욕심에 이제 지쳤고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건 하나뿐인 제 딸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제가 살아야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후에는 남편과 그리고 뒤에서 항상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시모가 땅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억지로라도 참고 살았을 테지만 저희 엄마의 건강 문제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던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화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앞을 보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보기도 했었지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안과에 들려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백내장이라는 질환을 겪게 되셨던 거고,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장기간 방치를 한다면 실명까지 이어진다고 증상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걸 권장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가 서둘러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금액대가 크게 발생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백내장이 오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노안 수술과 그리고 괜찮았던 한쪽 눈까지 이어져 질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쪽 다 하는 걸 추천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단 초점 렌즈를 하지만 의사는 다초점 렌즈를 권하는 편이었었죠. 저는 어차피 해야 될 수술이라면 그래도 많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큰 돈을 지불한다 해도 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갈등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짐을 챙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통화를 한 이후 짐을 챙기고 있는 저를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제 앞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먼 곳을 가겠다는 거야? 언제 올 건데? 장모님 댁에 가면 최소 며칠인데 이번에 수술까지 하시게 되면 최소 한 달은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언제부터 우리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지방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시고 올 거니까 당신은 작은 방 청소 좀 해줘. 뭐라고? 장모님을 모셔온다고?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왜 그런 걸 당신 혼자 결정하는 건데? 절대 안 되니까 모셔와도 숙박시설을 알아보는지 해.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저번에 기억 안 나? 어머님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발목 골절상 입으셨을 때 이 집에서 얼마나 계셨지? 병원에서는 다 나아서 괜찮아졌다고 했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시다고 6개월을 계시지 않았어? 그것도 좋게 나가셨던 것도 아니잖아. 생활비 올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난리치셔서 형편없는데도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리고 댁으로 돌려보냈었잖아. 그걸 벌써 까먹은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왜 그 일을 꺼내는 건데? 그래서 당신도 장모님 데려오겠다는 거야? 나는 불편한 거 싫으니까 무조건 숙박시설에서 생활하시라고 해. 그냥 당신이 당분간 어머님 댁에서 지내. 매일 나한테 전화하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야? 혼자 지내시는 거 너무 외롭다고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잖아.
그러니까 불편한 게 싫으면 어머님 댁에서 지내면 될 거 아냐. 그리고 당신이 하나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 우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장만해 준 거 알고 있지?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의견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꼴랑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네. 나머지는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밖에서 일할 능력도 안 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밖에서 일 안 해도 집에서도 충분히 벌고 있거든. 아이 돌보면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육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여튼 나는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거 정말 싫으니까 절대 모셔오지 마. 알겠어? 집에만 오시면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모셔오겠다는 말에 얼굴까지 사색이 돼선 기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다쳤을 때는 제가 온갖 수발 다 들어주면서 아이까지 돌보고 자택근무를 하던 저는 밀린 업무를 새벽 시간대 몰아서 했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 싫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남편과 목소리 높여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았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남해로 향했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혼자가 되셔서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같은 동네에 사는 걸 원했었지만 한평생을 남해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셨던 곳이라서 그런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엄마의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를 뵈러 남해로 내려가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제일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입원 절차를 밟았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받으셨고 한동안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며칠 더 입원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수술비는 남편의 카드로 1,000만 원을 긁었습니다. 엄마는 치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놀라셨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야? 병원비가 어떻게 1,000만 원이나 나와? 아니, 눈 두 쪽 치료받는 건데 어떻게 중고차 한 대 값이 나오냐고. 당장 취소 못해? 우리 엄마 치료비로 1,000만 원 나온 게 지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발목 골절되셨을 때 나도 꽤 돈 많이 나갔었어. 그리고 내 카드로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당신 카드로 긁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돈을 떼먹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당신 백수였을 때 나 혼자 일해서 생활비하고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것만도 벌써 합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지금은 당신이 나한테 소리칠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일단 끊을게. 너 지금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뺏어 먹었다는 거야?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것도 요구 못해? 그이 옆에 계셨어요? 그럼 다 들으셨겠네요. 어머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제가 며느리로서 지금까지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웬만하면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셔도 참고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를 부려먹으셨으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00만 원을 긁는 게 어디 있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한 번에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다달이 할부로 해줄 테니 이자까지 쳐서 매달 내 아들 통장에 다시 꽂아 넣거라. 뭐라고? 3%. 그 정도 이자면 될 거 같니? 예, 내 말 들었지? 1,000만 원 빌려줬으니 매달 3% 이자까지 쳐서 갚으란다. 은행 이자보다 싸게 친 거 같은데 내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생각이 깊다. 나 같았으면 이자 10%는 떼어 갔을 거다. 다음 달부터 무조건 내 아들 돈 갚아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시모는 할 말이 끝나셨는지 제 입장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엄마 옆에서 표정 관리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억눌렀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죠. 남보다 더한 사람들 같아 더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며칠 뒤 퇴원을 하시게 될 엄마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할 시간인 남편이 거실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제 말을 끊으시면서 작은 방 문을 여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내 아들이 사돈이랑 함께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들어와 살기로 했다. 함께 지내는 게 좋은 점도 많으니까 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했던 말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소? 장모님이랑 같은 집에 사는 거 싫다니까. 내가 대를 사이야? 왜 내가 퇴근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장모님 얼굴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건데. 무조건 당신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불편한 거 딱 질색이니까 장모님 그냥 숙박시설에 모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다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는데 방금 한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곳에 모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랑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항상 희생만 하고 살아왔었는데 조금의 배려도 해주지 않으려는 당신한테 내가 뭘 더 기대하겠어?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줘.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내 아들 돈 1,000만 원 카드로 긁었잖아. 그것부터가 문제인 건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거니? 그 돈 전부 다 줄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갈 생각도 전혀 없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네가 내 아들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 행동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들어왔다. 꼴에 집 하나 있다고 네가 지금
내 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집안의 가장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야? 시모와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린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봐야 시간만 뺏길 것 같아 집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몇 년간은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었어요. 서로 부족한 게 정말 많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엄마랑 상의 후 제 명의로 집을 장만해 주시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남편은 집 명의가 저로 되어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가장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며 남들은 남편 명의로 집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내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있다고 집 명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꺼냈었죠. 저는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집 문제로 시모가 저희 관계에 끼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불을 지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고 남편과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과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로 잡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남편과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저 또한 점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날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어떻게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지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처럼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대는 모습에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남해로 내려왔어요. 남해에 있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통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엄마를 남해로 모실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텐데 그런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수술이 성공적이라 후유증이 없어서 일상생활하는데 무리만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았었죠. 그렇게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쉰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모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이제 오니? 왔으면 빨리 아침 차려야지. 왜 우두커니 서 있는 거니? 어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손발이 다 떨린다. 오래간만에 실력 좀 발휘해봐라. 아직 안 나가셨네요? 저희 엄마 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도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 챙겨드릴 만큼 여유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아침을 차려주지 않겠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애미한테 밥 한 끼를 안 차려주니? 이래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아침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밥상 좀 내와 봐라. 그리고 오늘 달이 바뀌었으니까 내 아들한테 빌린 돈 서둘러 갚아라. 이제까지 쳐서 갚아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가 튀어나가서 끝까지 말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쭉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너도 서운한 거 있으면 이제 그만 풀고
다시 좋게 지내보도록 하자. 내가 살던 집은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 오늘 한두 명 정도 집을 보러 온다더라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집안에 물건들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올 거 빼고 다 처분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다. 끝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네요. 왜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언제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었나요? 환자인 저희 엄마도 집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머님이 왜 저희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나가주세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사시던 집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어쩜 그이랑 어머님 성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괜히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서 멈추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시모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달려들었지만 두 눈 뜨고 당할 제가 아니라서 머리채를 잡으시려는 시모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힘에 밀린 시모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셨는지 저를 노려만 보시고 더 이상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기세가 꺾이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길래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시모의 짐을 밖으로 빼내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분명 출근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불을 덮고 고개만 내민 채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지 상당히 놀란 눈치였죠. 그런데 제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발이 2개가 아닌 4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젖히자마자 맨몸인 남편과 얼굴을 파묻고 옆에 찰싹 붙어서 실오라기 하나 없는 상태로 이불 속에 숨어있던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저에게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는 누구길래 내 집에서 둘이 왜 맨몸으로 숨어 있는 건데? 내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올 줄 알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당신이랑 한 침대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길래 기억도 안 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더라고. 어제 엄마랑 술 한잔 걸친 상태였거든.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 엄마가 부른 거라고 하길래 일단 집에 들어오게 했는데 같이 술 한잔 걸치면서 대화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나도 남자라고. 여자가 옆에 붙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내가 미안해. 이건 정말 술김에 한 실수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네가 왜 미안해하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건 전부 다 며느리 너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 어떻게 부부가 한 침대에서 같이 지내지 않고 각방을 쓸 수가 있니? 그러니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지. 내 아들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까 엄마인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기분 좀 풀라고 여자 좀 부른 게 잘못된 거니? 며느리 역할 잘하고 아내 역할 잘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 사람이 이쁜 짓을 해야
각방을 쓰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일을 저지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이건 바람이 아니잖아. 내 아들은 엄연히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자.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세요? 저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다른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있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어떻게 이걸 바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으니까 바람이 아닌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쪽도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서둘러 옷 챙겨 입고 나가보세요. 당신, 나랑 오늘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 가긴 어딜 가. 눈앞에서 외도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가려고? 모든 걸 증거물로 남겨놔야 나중에 법정에서 내가 유리해지지 않겠어?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 오늘 이혼할 생각으로 온 거니까 이대로 곧장 법원에 가면 될 것 같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없으니 키우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이거 너한테 빌린 1,000만 원이야. 더러워서 이자까지 전부 다 쳐서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혼 위자료랑 바람 피우고 정신적 충격으로 준 부분에 대해 법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거야. 내가 그동안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랑 함께 살아왔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그쪽도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들어왔으니까 법적인 소송은 면하지 못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즐길 거 다 즐겼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저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저도 자식이 있는 엄마라고요. 돈이 필요해서 유부남인 거 알고도 그런 거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대신 제가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분들이 어제 술 먹으면서 한 말들이었는데요. 상간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줬어요. 남편과 시모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면서 상간녀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길래 저는 상간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녹음기를 켠 뒤 상간녀의 말을 듣는 순간 왜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고 남편이 또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모두 다 듣게 되었죠. 시모는 전에 살던 집에 보증금을 전부 빼서 남편을 꼬셔 금 투자를 같이 하자고 끌어들였고 투자 금액의 10배를 돌려준다는 말에 혹해서 남편은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동원해 시모와 함께 금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사기였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뉴스까지 터지게 되자 시모와 남편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라 사기를 친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이 되어버려 오갈 데 없는 시모는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었던 거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통장의 돈과 대출에 대해 숨기고 있던 거였죠. 상간녀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 정말 금투자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사기를 쳐서 피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법에 혹해서는 시모와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남편이 위장 사고로 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계획까지 했었다면서 이 일이 끝나면 자기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는 소름 돋는 말까지 꺼냈던 거였어요. 상간녀는 당장 돈이 없고 술도 마신 상태라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었었는데 아침에도 전날에 했던 얘기를 꺼냈다며 자기가 증인까지 서줄 수 있다고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전부 경찰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렇게 조사를 받긴 했지만 남편은 말뿐이었을 뿐 어떠한 계획도 한 적이 없었다며 한순간에 많은 돈을 잃어버려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해 아무 말이나 튀어나왔다고 설명을 했지만 저는 단 하루라도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시모를 한데 엮어 싹 알거지로 쫓아내었고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과 함께 남해로 내려와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오갈 데가 없다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지만 저를 위협했던 발언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저는 친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혼 절차 밟은 지 한 달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막대한 빚과 알거지가 된 남편과 시모에게 아직까지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시기긴 한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둘째치고 두 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저를 노렸다는 충격에 지금도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상황입니다. 숙려 기간이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지만 그 전에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난리칠까봐 걱정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제는 제발 편히 좀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